일진 머티리얼즈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다고 느껴주시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뉴스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3조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전 롯데케미칼 베인캐피탈 참여. 한국경제 뉴스 제목인데요. 세 분의 기자들이 공동 취재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 SDI와 8.5조 규모 동박 장기 계약 체결 머니투데이 2022년 6월 24일 기사고요. 그 다음에 그 SK 넥실리스 폴란드 동박공장 부지 확보 세계 1위 굳히기. SKC의 그 종속기업인데, 네, SK 넥실리스가 거기에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또 그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깨는 동박시장 점유율에서 SK 넥슬리시가 22%, 왓슨 중국에 있는 기업인 모양인데요. 19%, 창춘 대만 18%, 일진 머티리얼즈가 13% 차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자신문 6월 20일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각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만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추적을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 6월 말이 돼가지고 이제 2분기가 지났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달 반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지는 못하고 1분기 실적을 가지고 한번 좀 추정을 해보는 거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 사업 내용은 여기 그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68,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무려 66,500원, 거의 뭐 더블이 내려갔죠. 그리고 그 장부 가격 대비 현재 510% 선입니다. 제조업 치고서는 상당히 요즘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그 업종들이 장부 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몇백 배 이상의 그 주가를 형성들 하고 있는데 한국 코스피의 그 하락의 영향인지 음, 상당히들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허재명 씨가 53.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9.58%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이 922억 원이 달성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52억 원으로서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 16%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여기까지 봐서는 제품 가격 인상보다는 원재료 가격 인상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은 3.9%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스루풋율은 거꾸로 2.7%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을 5.6% 줄인 결과 스루풋율은 1.28로서 전년 동기보다 0.1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율 자체가 내려가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해서 생산성이 더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1분기 결산을 낸 거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80억인데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3억 4,900만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억 6,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슬픈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회사는 분기에 비성분 데이터를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그 가공 비율이 33%였는데 이 원재료 가격이 계속 그 상승되는 것을 봐가지고 이 가공 비율이 그 3.4%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여서 역산으로 모든 것을 그 풀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매출원가 재료비는 17.7%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 운영비용은 있는 그대로 5.6% 감소를 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 비용도 그 분기 공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간 2021년도 인건비를 그 참고하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 인당 평균 임금이 엄청 그 높게 나옵니다. 2억 9,8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뭔가 좀 잘못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수가 544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게 나올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분기 이 공시 데이터에 직원 수까지도 표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그 어떤 그 데이터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단계도 그 비교의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 일치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3 회전으로 하락했습니다. 수르픈율도 하락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그 TOE 생산성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한 원인은 이제 그 운영 비용을 더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 회전율을 납기 달성률로 간주하면은 납품 속도가 요게 이제 분기에 1.3회전 했다 그러면은 뭐 3개월 만에 한 번 납품한 꼴이라고 그냥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금은 0.5회전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납품한 것보다는 수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원재료 구매를 위해서는 이 대금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을 성금으로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업종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게 원재료 구매에 애로가 많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원재료 구매 환경과 제품 거래 수금 환경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 같더라도 이런 사업을 내가 굳이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업이란 게 원래 돈을 버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극복을 해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원재료 확보하는데 솔직히 굽신거려서 물건을 확보해야 되고 또 2차전지 제대로 나간다고 하지만
어떤 그 B2B 거래의 그 계약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이 납품 속도보다도 그 수금이 매우 느리다 이런 얘기죠.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돈도 좀 저기 자금도 딸릴 거고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런 기업을 뭐 계속 해야 되겠느냐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은 여기 합계액이 단순 평균인데요. 13.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만큼 못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미루어서 짐작하는데, 이게 뭐 국가 방위 산업도 아닌데 자세한 제품에 관련 사항은 경영 보안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회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시면은 곤란합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위 사람이 아닌 한 제품 판매 가격 뭐 거래처마다 그 단가는 틀리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매출액 나누기 전체 판매량 하면은 그냥 평균 단가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단순한 그 제품 단가를 안 알려준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 925억 원인데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이 그 22.6%로 1.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에 그 투자가 됐는지 다음 장에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이 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5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2.5%인데 1.5% 증가한 2.5%가 나왔습니다. 채권자한테 48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율은 2.8%에서 2%로 줄었습니다. 이자 부채가 2% 선이면 거의 뭐 무차입 경영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38억 원인데요. ROE로서 2.2% 이게 이제 이익 배당에 해당하겠습니다. FEM 최종 278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41.4%로서 안정선인 50%보다 약간 밑으로 떨어지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안정선에 있다 이렇게 이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0.9%.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 이 납입 자본금,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이 납입 자본금이라고 그러는데 이익 잉여금이 거꾸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익 배당으로 이익 잉여금에서 138원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좀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번 돈보다도 이익 배당액이 더 좀 배당률을 많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캐펙스 925억 투자는 중소기업은 줄어들었고요. 유형자산 뭐 한 16억 정도는 그냥 자본적 보수비라기보다도 조금 규모를 자본적 지출 성격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매도가는 금융자산이라는 게 이제 99억이 증가한 것이 그 캐펙스 증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 다음에 현금성 평가 지표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EP 경제적 이익인데 가중평균 자본비용 3%로 가정했을 때 자본비용이 187억 나오는데 그러면 EAT에서 가중 평균 자본비용을 빼면은 마이너스 29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 자본비용 3%를 건지지 못하는 이익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찌 본다 그러면은 현재 영업이익이 낮다 하더라도 자본비용, 가중평균 자본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 패러다임으로 연간 매출은 3,734억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 재고 자산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B2B 거래로서 어떤 그 거래처에 37만 3천 원 단가 견적을 냈는데 계약은 37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3만 원 돈 남는 거로,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해보면은 3만 3,800원 정도 될 거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 매출을 2% 정도 증가시킨다 했을 경우입니다. 계획이 3만 3천 원 선이니까 계약이 37만 원에 떨어졌다면은 2% 정도는 더 매출을 올리면은 계획한 그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숫자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2% 선만 올리면은 계획한 만큼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고도 그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해서 뽑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스르프 쪽에서는 어떻게 그 계획하느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선형으로서 스르프율과 이 재고 회전율이 그 변동이 없다고 보면은 3,693억 원이 그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손익분기점 그 운영비용 중심으로 해서 목표이익을 넣어가지고 스르프율로 나누면은 이것도 그 매출 목표가 3,687억 원 해서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르폿은 나온 대로 그 견적을 낸다고 하면은 그 원가 회계보다도 약간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36만 8천 원에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3만 1천 원 꼴의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고 한다면은 스르픈율은 변동이 없다 보고요. 판매량만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그 5.3회전 하는 거로 2.6% 증분만 해도 계획 대비 매출 그 5%가 증가를 하고 이 경우에 영업이익은 38,35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그 재고 회전율 향상이라고 이제 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지표로 뽑습니다만 이 목표로 할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매출액과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은 동반관계로 그 같이 생각해서 그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1분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말 매출까지 예상해 봤는데 하반기에 3분기에 들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각이 될지 그 기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나가는 중견 그런 어떤 그룹인데요. 일진이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그 매각하려는 그 심정이 또 다른 데 어떤 투자를 전환하려는 건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상반기 결산이 나오기를 또 기다리면서 다음 상반기 분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